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1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뇌신경과학과 관련될 수 있는 제가 연구했던 선행적인 작업으로 조슈아 그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중이죠. 머릿말 이후에 이제 두 가지 도덕적 문제 172쪽 이 부분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논문 안에 있는 내용만 소개하는 것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셔도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짧게 축약되어 있는 내용 속에 이론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조금 추가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언급해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첫 번째 강의를 녹화하면서도 제가 느꼈지만, 제가 이제 초등윤리 인성교육 소속으로 출강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수강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현장 학교 교사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이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교에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제작하면 강의 퀄리티, 이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미약한 점 선생님들께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 최대한 좀 완벽하고 치밀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근대를 지나 현대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전통사회에서부터 익숙하게 인류가 경험했었던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그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전혀 새롭게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조슈아 그린이 경험과학의 토대 위에서 우리 두뇌의 이중 과정을 근거로 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먼저 했었다고 이야기해 드렸었잖아요. 그 논의 가장 마지막 부분, 현대의 도입,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철학적 논의에서도 기존의 도덕적 문제와 구분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그린의 논의, 경험과학적인 측면 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철학적인 논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자는 한스 요나스를 언급할 수 있다. 한스 요나스. 서울교대 선생님들께서는 한스 요나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덕과 교육 과정 안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상가이고요. 유태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고 세계대전 기간에 이제 성장했었기 때문에 좀 사실 굉장히 생명이라든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영미권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학문적인 활동을 계속했던 분입니다. 독일어와 영어 둘 다 능통했기 때문에 저서들 살펴볼 때는 당연히 번역본도 보실 수 있겠고요. 원어를 보려고 하면 독일어로도 써져 있고 영어로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때 편리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대조해서 보시면 되는 사상가이고요. 초등학교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혹은 환경에 대한 교육 이런 거 할 때 이론적인 배경으로 충분히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상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스는 현대의 기술적 형식을 통해서 테크네는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테크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은 자동적인 추진력을 가지게 되어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는 표현이 이를 극적으로 드러내준다. 6번 각주 보면 이제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고 엄청 많이 팔리고 시중에서도 크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술적인 서적이죠. 그 속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고 하면서 과학, 테크네라고 하는 게 발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야지 얼마나 인류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에게 윤리적으로도 큰 도전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랜 예전 선사시대부터 존재해 왔었죠. 석기시대, 뗀석기라든지 간석기, 이런 굉장히 원시적인 것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스 요나스에서 이제 테크네 이거 이야기하는 건 중세 끝나고 근대 이후부터 과학기술이 이제 눈부시게 발달해 나가는 그 시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스 같은 경우는 이 기술, 테크네라고 하는 것이 발달해 나가는 중요한 단계를 5가지 정도로 나누고요. 그 5가지 단계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막 돌입해서 이제 산업혁명 이 시기에 과학기술 분야 중에 가장 활발하게 발전을 이룩했던 분야,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산업혁명 시대니까 뭐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역학, 첫 번째 과학 발전, 기술 발전, 가장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됐던 첫 번째 단계로 요나스는 역학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학 단계, 그 이전, 그리고 역학이 급격하게 발달한 이후,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비교적 굉장히 쉽게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아마 사회 시간에 산업혁명 시기의 특징 이렇게 하면서 아마 수업 많이 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생산품의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죠. 공장, 자동화된 시스템이 이제부터 도입되게 되잖아요. 대규모 동력의 기계들이 역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품의 양적인 측면에서 극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 이건 요나스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대부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역학이 우리가 보통 과학을 4개로 나누면 물화생지, 그 중에서 물리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죠. 물화생지 이야기할 때 화학이잖아요. 요나스는 역시 과학 발전의 2번째 중요한 단계로서 화학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학은 이제 자연 안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활용한다기보다는 자연 안에 있는 어떠한 원소라든지 물질 같은 것을 결합해서 자연 안에 없었던 제3의 새로운 구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학 분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소재 이런 걸 만들어내는 분야로도 조금 더 발을 넓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없었던 것을 기존에 있던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기술의 발전이 요나스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무의식 중에 암암리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했다고 만듭니다. 사실 서양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 이게 굉장히 좀 지배적인 그러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창조주로서의 권능은 절대자로서의 신, 그 유일신만 가지고 있는 것일 텐데, 화학기술이 발달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오만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와 같은 능력, 그것을 인간도 가지게 되었구나. 인간은 지구상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 이 존재들과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존재야. 인간과 비인간, 둘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화학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보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물건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선생님들,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화학 옆에 쓰겠습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구에 5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6번째 대멸종의 시기가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이전 5번의 대멸종은 그 대멸종이 일어났던 시기의 공식적인 명칭이 있고, 지금 6번째 대멸종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도래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명칭을 인류세라고 명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인류세인가? 그 이전의 대멸종은 갑자기 지구 바깥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지는 빙하기가 도래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시기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들 스스로가 제공한 원인이 아닌 외부의 원인에서 기인한 대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또 다른 대멸종은 지구상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 가운데 한 종의 가공할 활동 때문에 멸종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 종이 어떤 종인지는 이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겠죠. 인류가 지금 세계 자연의 오염을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죠. 요즘 비 오는 거 보면 한국도 거의 동남아처럼 굉장히 많은 폭우가 오고 아열대성 기후일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뉴스를 보면 전 세계에서 폭우라든지 이상 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인류의 종말, 생명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이 인류세 언급할 때 여러 가지 지질시기라고 하면 그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이 있잖아요. 인류세를 주장하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그러면 인류세도 대표적인 화석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있습니다 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화학 시기에서 만들어진 인류의 눈부신 업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는 그 코끼리 상아 가지고 만들었던 값비싼 레저에 활용되는 공이었습니다. 그걸 대체하기 위한 발명품으로 고안된 겁니다. 당구공, 상아로 만들어지던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상금을 걸고 과학자들에게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물질인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플라스틱입니다. 인류세 화학 2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아직 인류세가 끝나진 않았지만 인류세가 끝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나타나서 이 시기에 대표적인 화석은 플라스틱이겠구나 말할 때 이 화학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플라스틱도 아직 분해되지 않고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인류가 자신이 창조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심각한 오염, 이런 것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요나스의 두 번째 주장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역학과 화학은 과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면, 세 번째는 과학의 분야라기보다는 과학 기술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진료입니다.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니네요. 눈에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번개의 경우에는 눈에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기를 활용하면서 우리 인류의 삶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전기라고 하는 건 번개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가시적인 진료이죠.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역학에서 큰 동력 기계라든지 화학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 공간을 차지하지만 전기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공간을 차지하는 특성을 연장성을 가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전기는 비연장적인 진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진료이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비연장적인 진료인데, 이런 진료까지 과학기술의 대상 속으로 포함되는 단계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전기를 활용해서 네 번째 단계, 통신기술이죠. 전기를 활용한 통신기술. 이 단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계입니다. 여기 제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 요나스는 통신기술 단계에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가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원 본부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라,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달한 인터넷 기술, 통신 기술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이죠. 호모 파베르는 도구적 인간, 도구를 활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를 이성을 가진 인간 그 자체로 놓을 수 있다면 호모 파베르는 도구, 기술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냈죠. 근데 여기서 호모 파베르가, 도구가 인간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이건 이제 헤겔 아시죠? 근대의 합리론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에서 자유민들, 주인들은 대부분 자유민이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에서 가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다. 노예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노예가 굉장히 기능이 좋았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주인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잘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신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노예에게 다 맡기기 시작했고요. 노예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고 주인은 거의 오로지 여가에만 몰두했었습니다. 근데 불우한 사고로 노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노예에게 다 떠맡겨버리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노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 주인이 노예를 고용해서 부렸는데 오히려 주인이 노예의 노예가 되는 상태. 인간이 과학기술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오히려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는 상태.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업하시면서 이 내용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낸 주인이었는데 과학기술이 이러이러한 단계로 발전하다가 통신기술, 인터넷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가 되면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안 가지고 오면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있으면 진동이 오지 않았는데도 진동이 오는 것처럼 생각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가까운 사람들 외우는 거 이런 거는 10명 넘게 외웠었는데 저도 뭐 저희 집사람, 어머니, 아버지 정도 번호 말고는 이제 외우질 못하거든요.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 연락할 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졌거든요. 우리가 통신기술을 만들어냈지만 우리는 통신기술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실 이 기술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4번째 단계인 통신기술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기술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기술의 노예가 되었다. 호모 파베르가 승리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면 요나스가 굉장히 무섭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은 이제 통신기술 단계와는 조금은 결이 다르게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의 4단계까지는 생명이 없는 물질에 대한 기술들이죠. 생명공학은 생명을 기술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과 생명이 없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이 두 기술 사이의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특정 브랜드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2-3년 전이었나요? 외국 유명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본넷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제보를 하고 리콜하는 그런 사태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차를 공장이라든지 연구소로 보내서 공장 연구소에서 부분으로 해체를 하겠죠. 왜 잘못되었는지 제일 처음 설계도 부분까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함을 찾아낸 이후에 다시 조립해서 도로에 내놓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결함이 발견되는 지점에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을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역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은 그렇지가 않죠. 불가역적입니다.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에서 잘못되는 점이 발생했을 때 원상복구시킨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게 요나스는 유전자 조작, 우생학 이런 걸 떠올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극적 우생학이라고 하면 질병이라든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좀 약한 장기라든지 질병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줄기세포 이식 이런 데에서도 희망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배양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이식을 하자. 적극적 우생학은 여기서 더 나가죠.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인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우생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과연 그 존재들이 인간이 명령하는 지시를 잘 들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미 4단계에서 기술은 그 주인인 인간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생명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 디스토피아가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스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 이 기술은 극히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유전자 조작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요나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되어 있죠. 요나스는 이런 과학기술의 진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작아지고 그 결과 불행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인간이 실제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상은 전통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덕적 문제의 대표적 사례이다. 구분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논의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게 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것이고요. 그럼 그리는 과학적으로 이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잠시 쉬셨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